여러분 안녕, 유주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 왕조의 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이에요. 먼저 고려 왕조의 몰락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들아,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에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조선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몰락해 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인 거예요. 같이 이해하면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참고 영상인 위화도 회군, 요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이때의 반대파는 당연히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을 건국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무슨 나라가 등장한다? 조선.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오늘 배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였던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우리 지난 시간에 참고 영상으로 먼저 봤어요. 그죠? 다들 그때 본 참고 영상을 기억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위화도 회군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배경, 전개, 결과 세 개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쉬워요. 늘 하듯이 해볼게요. 먼저 배경입니다. 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지의 역사적인 배경인 거예요. 배경 읽어보면요.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영토를 요구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요거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찬찬히 봐볼게. 볼게요. 보면 먼저 우리 고려가 이 고려 말기에 되면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 그지 맞아. 바로 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그 공민왕 시작할 때 말했듯이 원나라도 얘들아 언제까지 잘 나갈 순 없잖아. 얘네도 결국에는 힘이 약해지고 얘네도 결국에는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요때 드디어 이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국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라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나라의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보면 티오 우왕, 당시 고려의 국왕이 우왕이었어요. 내용 볼게요. 원나라 땅을 우리 명나라가 차지했으니까 옛날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천령 이북의 땅을 우리 명나라한테 줘 라고 한 거야. 천령 이북의 땅?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얘들아?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야. 천령 이북의 땅.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였지? 맞아. 바로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영토를 간섭했을 때 천령 이북의 영토를 가져가고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었죠. 기억하죠?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천령 이북의 영토 우리가 어떻게 되찾았었지? 맞아. 바로 어느 왕 때? 공민왕 때 원나라가 돌려주지 않으니까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직접 원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회복한 땅이 바로 천령 이북의 영토였어요. 그럼 이 땅은 원나라 땅이야, 고려 땅이야? 고려 땅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되찾았던 땅이잖아. 근데 이 땅을 누가 달라는 거야? 명나라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국왕이었던 우왕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이 땅을 줄 수 없었던 거야. 명나라가 중국의 새로운 나라이긴 하지만 얘네가 뭐 이러다가 고려 달라 그러면은 여기 있죠 이러고 고려 줄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당시의 국왕은 이 천령 이북의 영토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가장 많은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영입니다. 최영. 최영도 들어봤어. 누구였지?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었죠. 당시에 당시에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최영 역시 우왕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명나라가 하나 둘씩 갈라해서 하나 둘씩 주다 보면은 얘네도 끝이 없을 거다. 원나라처럼 계속 달라고만 할 거다.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먼저 명나라를 공격하자라고 나오게 됩니다. 영상에서 봤었죠? 그래서 우왕과 채영은 명나라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개 부분 보면 우왕과 채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근데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성계에게 군대를 줘서 이성계에게 공격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영상에서 봤듯이 이 이성계는 그 공격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때 얘들아 우리가 영상에서 또 본 게 있었어. 이때 이성계는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요동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4가지의 이유 뭐였죠? 네, 요거 여러분 교과서 138쪽에 역사탐구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리는 건 옳지 않다. 두 번째, 여름철, 농사철이라고 나왔었죠. 농사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건 백성한테 불쌍하다. 세 번째, 만약에 이때 공격을 하다가 왜구가 공격을 하면 어떡할 거냐? 네 번째, 장마철에는 괜히 공격을 했다가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 라는 식의 4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었었죠. 이렇게 이성계는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공격을 하지 않은 거예요.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공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계의 사불가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이성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동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동을 공격하지 않고 위화도에서 돌아오게 되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했지? 지난 시간 과제였잖아. 맞아요. 바로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대를 돌려서 오는 거를 회군이라고 해. 근데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기 때문에 이거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부분 보면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위화도 회군을 했다는 거. 결과 볼게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성계를 요동을 공격하라고 보냈던 최영 장군은 이성계가 오자마자 제거를 해버리게 되고 유배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국왕이었던 우왕 역시도 이성계가 어떻게 해? 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성계가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성계는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인 창왕, 어린 왕이었어요. 창왕을 고려의 국왕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왜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왕이 되지 않은 걸까? 바로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뭐라고 생각을 하잖아. 나도 능력 있으면 대통령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고려시대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왕의 핏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계가 봤을 때 이 고려의 왕실의 자식이 아니었던 자기가 급하게 왕이 되게 되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일단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나 이성계를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해야겠다. 그러고 난 뒤에 천천히 나의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머리를 쓴 거예요. 똑똑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성계는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창왕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내려버려. 그리고 또 공양왕이라는 왕까지 올려놓습니다. 이 공양왕이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도 자기가 장악을 했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만큼 권력을 장악을 했던 거예요. 군사와 정권, 권력 모두 다 장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려가 멸망을 했던 두 번째 단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 과전법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전법이 뭘까? 처음 들어보죠. 과전법은 토지제도의 명칭이에요. 토지제도. 우리 멀리 통일신라 시대부터 가면 토지제도 계속 배웠었어, 얘들아. 노급, 관료전 있었죠? 고려시대 때는 전시가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이성계가 새로운 토지제도로 과전법이란 거를 만든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권문세족 애들이 막 백성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뺏어 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대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권문세족이 토지를 다 뺏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성계가 새로운 토지제도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이란 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의야, 정의. 여러분 교과서 138쪽에 보면은 날개 부분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게. 관료의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토지제도가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고려 말에 이성계가 고려 말에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 과전법은 이성계가 만들어서 조선으로 가지고 가는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기의 토지제도이구나라고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지 방법 볼게요. 그림이랑 같이 보면 편할 것 같아. 네, 보면 말했듯이 권문세족 애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뺏어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은 백성대로 힘들었고 국가는 국가대로 세금을 못 걷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먼저 첫 번째로 권문세족이 뺏었던 땅들을 모두 다 되찾습니다. 불법적으로 가져갔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 문서를 다 새로 싹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던 토지 문서 다 내놔 라고 하면서 싹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반발했겠어? 안 했겠어? 반발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미 이성계가 군사적으로 군사의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고 왕도 쫓아내는 마당에 누가 이성계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모두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반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이 뺏었던 땅을 싹 다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을 이제는 원칙적으로 나누어 주게 돼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줬냐면은 관리들에게 일한 만큼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신진사대부 애들이 우리 신진사대부 배웠잖아. 과거 시험 쳐서 왔던 개혁 세력이었죠. 기억하지? 신진사대부 애들이 관리가 돼서 나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문세족 애들이 땅을 다 뺏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새롭게 관리가 된 신진사대부 애들한테 토지를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얘네가 뺏어갔던 거 몰수를 해서 다시 새로운 관리인 신진사대부들에게 나누어주게 된 거죠. 그럼 누구의 마음을 샀겠어? 당시에 관료였던 신진사대부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백성들이 권문세족한테 힘들었던 거는 권문세족이 함부로 토지를 마구잡이로 뺏어가는 거였고 또 뺏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에다가 세금을 아주 막 300%, 400% 이런 식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세금은 국가에서 정해진 만큼만 걷어라 라고 해서 세금을 낮춰주고 또 함부로 땅을 뺏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누가 좋아했겠어?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성계는 백성들의 마음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한 토지 제도가 뭐라고? 과전법이라는 거. 그래서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을 해서 방법 봐요, 방법.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를 하고 이 몰수한 토지를 다시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걷어가는 세금도 적정한 비율로 낮춰서 결정해 줬다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과전법을 통해서 이성계는 경제적으로도 장악을 했고 관리와 백성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세 번째 단계 볼게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요때 얘들아 반대 세력은 뭘 반대했던 세력일까? 바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를 반대했던 세력인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신진사대부 할 때 여러분 신진사대부가 두 파로 나뉘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볼게요. 네, 보면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어 있었다고 했었죠. 거기서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를 유지하자는 거야, 없애자는 거야? 유지하자는 거야. 온건파 사대부 애들은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려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하자였고요. 급진파 사대부는 아니야. 급진파 사대부는 고려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더 이상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고려는 노답이다.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고 했던 게 급진파 사대부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둘 중에 조선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이성계는 과연 급진파와 온건파 중에 누구와 손을 잡았을까요? 당연히 급진파 사대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급진파 사대부인 정도전과 이성계가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고려는 이제 망할 대로 망했다. 고려 없애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도전과 이성계는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정몽주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정몽주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유학자였고요. 또 인품도 훌륭해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랑 정도전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정몽주가 계속해서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정몽주와 이방원이 야밤에, 달밤에 둘이서 랩 배틀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랩 배틀이에요. 둘이서 시조를 읊어요. 시조를. 볼게. 이방원이 먼저 던집니다. 이거 얘들아 되게 즉석 랩이야. 즉석 시조란 말이야. 지금도 왜 주제 던져주면 거기서 즉석에서 랩 배틀 하잖아. 그것처럼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예고도 안 해주고 훅 던져본 거야. 하여가라는 시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엉켜 백년만년 누리고자 라고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고려든 조선이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같이 함께 얽혀가지고 백년만년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같은 편 하자 라고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툭 던지게 됩니다. 그걸 딱 듣자마자 정몽주가 바로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쳤냐면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야 있으랴. 뭔 말이야. 나는 고려한테 일편단심이야. 내 마음엔 고려밖에 없어. 난 니랑 같은 편 안 해. 라고 해버린 거지. 이렇게 해서 야밤에 랩 배틀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정몽주가 이거 단심가 딱 뱉어버리니까 이방원이 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라고 하고 돌려주던 이방원이 정몽주가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내리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몽주는 죽어버리게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선생님이 참고 영상으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이 재밌는 랩 배틀 감상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정몽주가 제거를 당하게 됐고 결국에는 고려를 유지하려고 했던 온건파 사대부들이 모두 다 제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건국한 거야? 네, 이제 뭐 막힐 게 없죠. 이제는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이성계는 조선의 1대왕 태조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려가 멸망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끝내지 않아요. 조선의 건국까지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으로 갈게요. 교과서는 여러분, 교과서 볼게요. 교과서 화내지 마세요. 교과서 138쪽 넘어 뒤에 보면은 139쪽이 고려의 예술과 문화야. 요거 얘들아 넘어갈게. 넘어가고 요거는 시험 치고 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교과서 넘겨서 교과서 150쪽 보시면 됩니다. 짠! 조선 등장. 볼게요. 봐봐 얘들아 다 배웠던 거지.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이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야. 볼게요. 요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짧게. 볼게요. 이성계가 퀴즈랑 같이 해볼까? 이성계가 군사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차지했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군대를 돌려와서 군사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차지한 거야. 맞았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와 정치적 권력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 백성들과 관료들의 마음을 잡고 경제적인 권력만 잡으면 됐어요. 그래서 토지제도를 개혁하죠. 이성계가 개혁한 토지제도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과점법이었어요. 과점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어서 새롭게 경제 기반을 마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군사, 정치, 경제, 사회까지 다 장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가 있었어. 누구였어? 맞아. 바로 정몽주라는 큰 산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개혁 정치를 펼쳐 나갔지만 정몽주는 끝내 고려를 배신하기 싫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한 거야? 맞아요. 바로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 세력을 제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성계는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니까 이름도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그 이름이 뭐라고? 예,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니까 옛날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계속 있으면은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도 새롭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조선의 수도는 맞아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 교과서 150쪽 날개 부분에 보면 한양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양은 얘들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의 서울이야. 지금의 서울. 지금의 서울을 조선시대에는 한양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왜 하필 한양이었냐? 라고 하면 여러분 서울 알잖아요? 우리 지금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으로 유리했고 또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죠? 한강이 흐르고 있죠.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교통으로 편리하고 또 비옥한 토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서울에는 북한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다양한 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 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들이 방어를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입지 조건으로 한양이라는 곳을 새로운 수도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 151쪽 볼게요. 151쪽은 이렇게 건국된 조선 건국의 의입니다. 의. 요거는 교과서 읽으면서 같이 할게요. 빠르게 읽어볼게. 조선의 건국은 단지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된 것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부패한 권문세족을 대신해서 신진사대부 세력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고려시대 때도 지배층은 계속 변했잖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바로 다음 줄에 나옵니다. 이로써 조선에는 가문의 배경보다는 점차 실력을 중시하게 되었다. 봐봐 얘들아. 보면 권문세족도 다시 보면 문벌귀족도 그렇고 권문세족도 그렇고 얘들은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 아니야. 문벌귀족은 자기 가문이 잘 나가니까 자기 아빠 백으로 권력을 잡았던 애들이었잖아요. 권문세족도 마찬가지야. 권문세족 애들도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서 아부 떨어가지고 친원파에서 성장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무신 역시 칼밖에 쓸 줄 모르지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은 없는 애들이었어. 근데 이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는 달라요. 얘네는 집안이 잘 나갔던 애들이 아니야. 얘네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지배층이 자기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문보다 능력이 중요시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울러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백성의 생활이 전보다 안정을 찾았다. 토지제도 뭐 만들었지? 과전법 만들었죠. 무신 정권 때도 토지 되게 많이 뺏어갔었고 권문세족 때도 토지 되게 많이 뺏어갔잖아. 근데 이제는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생겨서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 신진사대부의 학문인 성리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는 정차 억압을 받게 되었으며 정치, 사회, 윤리, 여성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유교윤리가 중심이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들아 우리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수용을 해서 국왕이 불교를 전파하고 고려시대에도 불교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결국에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는 종교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나라 운영을 이런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라 운영은 학문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의의가 됐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역사 탐구 읽어보면은 이러한 유교 이념에 따라서 한양 당시의 수도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역사 랩 배틀. 네. 아까 온건파 사대부 반대파 세력을 제거할 때 이방원과 정몽주가 랩 배틀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둘이서 즉석에서 시조를 주고받은 거였는데요. 이방원의 하여가, 그 다음에 정몽주의 단신가가 나왔었죠. 둘은 이렇게 한 번씩밖에 시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크루를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정도전의 크루에 들어가서 급진파 사대부 입장에서 랩을 할 친구, 그 다음 정몽주의 크루에 들어가서 온건파 사대부의 입장에서 랩을 할 친구, 각자 자신의 크루를 정한 다음에 역사 랩 배틀 어떤 랩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 놓을지 한번 랩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과제 링크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참고하라고 실제로 영상으로 꾸며진 랩 배틀 영상이 있어요. 요거 보시고 한번 랩의 가사를 적어 보세요. 그럼 다들 고생했어요. 과제 제출까지 화이팅! 안녕!